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정책론에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 전반적인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시장론 공부하실 때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그리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이걸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불렀었고, 이 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자원의 배분, 할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응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 한편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런 얘기하면서 약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 이런 용어를 썼던 바가 있었고요. 한편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하는 분석을 뭐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이라 불렀고, 해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외의 쟁점으로서,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평가했었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원의 배분,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1,000만 원 비용이 들었다. 근데 딱 1,000만 원의 이익만 발생했다라고 전제하면 마치 강성 효율적 시장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의를 전개를 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본 것처럼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 즉 자원의 효율적 할당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원칙이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정책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련은 이미 하나 공부했던 게 있었어요. 자, 어디서 그 얘기했냐면 부동성이라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른 재화와 달리 토지라고 하는 재화는 움직일 수가 없다 해서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이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주제, 외임국 이런 식으로 끌어갔었죠.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임장 활동, 국지적 시장, 왜 같이 이제 묶었던 것이 지역 분석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만, 이익을 줬다고 해서 이익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손해를 가했다고 해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리켜서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해서 외부 효과. 그래서 자, 이익이 된다면 그걸 정의 외부 효과라 불렀었고, 손해가 된다면 그걸 부의 외부 효과라고 전제를 한다 해서,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라는 거 해서 논리 전개가 이런 식이야. 부동성이라는 주제에서 파생되는 문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법에서 공부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제라고 하는 것, 지역지구제 등을 통해서 어떻다?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어떤 문제, 특히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지역지구제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부동산 정책의 한 내용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효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자,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이유라고 하는 거, 크게 시장 실패 얘기하고요. 두 번째 외부 효과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미 본 것처럼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논리 체계가 제품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개별성이라고 해서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성질 이렇게 봤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돼? 불완전 경쟁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토지의 경제적 특성을 논하면서 고가성이라는 개념을 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될 것이고 불완전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이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불완전 경쟁시장, 시장 실패의 원인을 유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불완전 경쟁시장이라고 해서 아까 정보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정보. 불완전 경쟁시장 얘기할 때, 어떤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완전 경쟁시장이고,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로 시장 실패 문제, 정보의 비대책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소위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앞에서 시장론 얘기할 때 정보에 대해서 투입한 가격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동일하다면 이론적으로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게 있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하나 이슈 보셨고 그 다음에 고가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 거죠. 독과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마스크 같은 거 제가 요즘에 이 예시를 드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 한 5, 6년 전 대비해서 그 마스크 생산업체가 거의 몇십 배가 늘었다고 해요. 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되니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 대부분 영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30몇 개 마스크 업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를 보니까 직원이 3명인데 이번에 시끌시끌해갖고 한 명을 고용해서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고 등등 상대적으로 영세하다.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마스크 우리나라 1억 장씩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갈 텐데 대신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건설업체가 쉽게 투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잘못 들어가면 쫄딱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독과점의 문제.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몇몇 건설업체가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임의로 어떻다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개념이 도출되게 된다. 해서 지금 몇 가지 쟁점들 뒤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과점의 문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분양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이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다. 이게 이제 정보 문제와 관련해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는 거. 실거래가 신고제 뒤에서 정책 공부하시거든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제도 가격 정보를 시장 참여자에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거의 다 이것과 다 연계가 되게 되죠. 또 하나,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공공재,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공공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공재, 이건 이제 무임승차 이론,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한테 도로 만들려고 그러면, 삼성에서는 안 만든다는 거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직접적 개입해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게 됩니다. 또는, 부동산 공부할 때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 이런 것들 시장에만 맡겨두게 되면 도로, 학교, 공원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도로, 학교, 공원을 직접 건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공공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하는 것들이 뒤에서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이미 설명드렸고요. 일단 가보십시다. 어떤 경제 주체 활동이라는 것이 그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경제 주체가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게 되죠. 해서 정의 외부 효과. 이거 되게 좋은 거죠. 해서 어떤 아파트 인근에 대형 역사가 들어선다. 백화점이 들어선다. 공원이 들어선다라고 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론하고 엮어서 가야 되죠. 해서 바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요가 증가한다.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런 거 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수요량의 변화. 가격 외 요인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마트가 등장을 해서 자, 가격 자체가 올라가서 한 게 아니라 대형 마트가 등장해서 사람들이 이 아파트가 편하다고 많이 구입하려고 그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이렇게 용어를 썼었죠. 그러면서 같이 엮어서 봤던 것이 자,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요의 감소라는 것은 어떻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격이라는 축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라고 하는 축이 있게 됩니다.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좀 살 붙이셔야 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까지는 좋은데 좀 디테일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약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된다. 비교해서 기억하실 게 수요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좌하향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경제론에서 이 문제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었죠.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느낌상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좌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공부 처음 하실 때는 오른쪽 증가, 왼쪽 감소 이렇게 가다가 조금 숙달 되시면 이제 우하향, 우상향 이런 식으로 약간씩 좀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재화에 대해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수요가 증가한다. 너무 쉬우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자, 아파트 단지 인근에 어떤 문제, 장사시설, 화장시설이 하나 들어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피켓 끌고 그 데모들하고 난리가 나겠지. 그랬을 때 어차피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어떤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까 논의한 것처럼 용도 지역 제도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지역을 다 주거지역으로 다 묶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자, 주거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 주거지역 내에는 당연히 화장시설 이런 것들은 입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용도적 지구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소위 정책론의 등장 원인에서 크게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 해서 시장 실패 중에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공재 부족 문제는 꼭 시장 실패의 한 유형이긴 하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과 좀 거리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공재 부족 문제 그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이것도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히 보겠지만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하고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 이것도 거의 최소 2년에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자, 이걸 해석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이런 애들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겠다. 시장에 참여자가 되는 것을 직접적 개입. 그런데 시장에 참여자가 아니라 옆에서 어시스턴트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조언하는 형식으로 분위기만 조성하는 형태의 개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간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외울 게 뭐냐면 직접적 개입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어떻다? 간접적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 개입, 공영개발, 신도시 개발 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택지나 아파트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공적인 주체가 공급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가 직접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 공영개발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테고, 두 번째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공공토지의 비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시는 방법, 이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방법은 수용제도라는 것과 선매협의제도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법, 공법에서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 또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군기획설사업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다 보면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보상금 주고 땅을 뺏어버리는 것, 이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선매협의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자세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소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허가구역 내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토지를 B을한테 팔고자 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민법에서 매매라는 것은 매도 청약과 매수 승낙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게 되면부터 그 계획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 허가구역 내에서는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을이라는 매수인이 실소유 목적임을 보여줘야만이 어떻다? 이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아야지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 합니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즉 허가를 받게 되면 그게 확정적 유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만약에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관계, 이걸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라 부릅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허가구역 제도 자체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해서 토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마음대로 토지 거래를 못하게 막는 것, 이 자체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왜? 정부가 직접 땅을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 자, 시군구청장이 야야 내가 지정한 토지공사한테 팔아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제도, 이걸 선매협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매협의는 수용과 비교하는 건데요. 수용은 강제적으로 땅을 뺏는 것이고, 선매협의는 매도자의 의사를 한번 물어본다. 그래서 싫다면 그냥 많은 것을 가리켜서 선매협의. 그래서 선매협의가 됐든 수용 제도가 됐든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이 두 가지 다 특징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공통적인 요소가 결국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이제 직접적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용어들이 많이 바뀌긴 하는데, 하여튼 행복주택,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썼던 용어고, 그 전에 나왔던 것이 공공주택, 이명박 정부 때는 공공주택인가 이런 용어를 써서 용어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장 사회적 약자, 또 젊은 층 요즘에 대상으로 해서 뭘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이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것. 이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그리고 나머지 바로 공공토지 비축제도로서 수용, 선매제도, 이런 것이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방식이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다 간접적 개입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이라는 키워드 나왔을 때 직접적 3개, 자,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3개 공짜 돌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공영개발, 제일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공공토지비축,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해서 3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어떻다?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라고 할 거.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제. 정부가 직접 땅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 개입 제도가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아까 설명드린 주제인데 정부가 땅을 직접 사거나 파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일정한 규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조세,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세금 비슷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을 올린다. 그럼 뒤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자, 거래가 위축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도 다 뭐라고요? 직접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다. 간접적 개입.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제. 아까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정보라고 하는 가격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알려주게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독과점 시장 하에서 정부가 건설업체가 지들 마음대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제도,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거. 이것도 원래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자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의사의 합치,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나중에 이제는 실제로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게 거의 현실은 없어요. 근데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가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또 임차주택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니까 간접적 개입, 임대료 보조도 정부가 아까 세금 뜯어내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개입 방식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제, 그리고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 개입 위험이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런 식이야. 토초세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개발 부담금하고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부담금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땅값이 급등하게 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또는 개발업자한테 개발 이익의 일부를 토해내라 라고 해서 자 뜯어내는 것을 개발 부담금. 토초세는 뭐냐면 땅값이 급등을 했을 때 세금 형태로 뜯어내는 거, 이게 바로 토초세. 논리는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토초세는 왜 이게 이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느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급부 없이 삥을 뜯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 부담금은 본질은 토초세랑 똑같아.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삥을 뜯는 건 똑같다고. 그런데 개발 부담금은 나중에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차, 금, 과 이런 순서, 양도 차익 계산하고 양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양도 소득 과세 표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서 세율을 곱해서 양도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해서 양도 차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돼요.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삥을 완벽하게 뜯어내고 국물도 없는 게 아니야. 세금은 뜯어내면 어떻게? 그걸로 끝나는 거야. 다시요. 세금은 냈잖아요. 어떤 반대급부도 없다고. 세금의 개념 자체가. 근데 개발 부담금하고 토초세가 똑같은 개념인데 개발 부담금 반대급부가 좀 있다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좀 빼준다고. 그게 위헌 판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논리 구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똑같은데 세금 형식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토초세 위헌 판단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전혀 제도가 없어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없어지니까 똑같이 삥을 뜯어. 우리가 준조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개발 부담금 안 내고 못 버텨요. 압류해버리는데 세금이랑 사실 똑같다고요. 하여튼 그 정도.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 보였고 택지 소유 상한제. 이게 이제 택지 소유 상한제는 그 당시 200평이었습니다.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택지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팔게 했던 제도. 근데 역시 위헌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주택의 용지를 쓸데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뭐냐.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건데 하여튼
지금 폐지가 된 제도.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 제도인데 우리나라에 도입이 안 된 제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정책론 전반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교재 가지고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보시게 될 텐데 교재 103페이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게 되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생산된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도로, 공원 이런 것들 민간에 맡기면 돈이 안 되니까 어떻다? 이거 생산 안 한다 이런 취지고요. 밑에 바로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30회 때 나왔었나요?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일단 유보. 2번 질문 보니까요.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일단 유보. 좀 특이했구나. 무임승차 문제 같은 시장 실패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생산을 시장 기구에 맡기면 자,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유일하게 설명드린 주제가 되겠고 5번 비배제성에 의한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용어들 몇 개 갖고 가볼까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두 가지야. 자, 비배제성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 활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배제성은 공원 이용할 때, 국가에서 만든 공원 이용할 때 돈 안 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비경합성. 1번 지문 얘기가 좀 어려웠는데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거, 갑이라는 사람이 그 공원을 이용한다고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경쟁에서 밀렸으니까 공원을 이용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개념을 비경합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하는 거, 따로 자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지자체 물어봐요. 공원 하나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했어. 그럼 만들어. 그러면 이때 아까 3명 동의 안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공원 이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 이용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소위 이름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은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의견 물어볼 때 쌩 까놓고 막상 만들어지니까 좋네 라고 해서 가서 이용을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있었잖아. 봐봐요. 이 내용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걸 알아야 돼. 해서 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만 맡기면 어떻다?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이 된다. 이거 하나만 이미 답이었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맥락을 잘 보시게 되면 답이 정해져 있다고. 공공재 생산은 일부는 누가 시장에서 생산을 한다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공원 조성하잖아요. 건설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입주자가 비용을 지불을 해서 건설사에 돈 내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민간도 일부 생산을 해. 근데 민간에만 생산을 맡기게 되면 어떻다고요? 공원이 점점 부족하다. 그래서 지자체 국가가 나서서 다 공원을 설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냐면 바로 2번. 자, 앞에 보지 말고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죠? 봐봐요. 지문을 자세히 보시면 망한다고.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가 틀렸다고. 다시. 그동안 시험에서 나왔던 게 뭐라고? 이거. 자, 민간에 맡기면 꼭 필요한 양만큼 부족하게 생산이 된다. 민간의 생산량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 정부가 그래서 나서서 어떻게 해라. 공공재를 일부 공급을 해야 된다. 근데 2번 지문에 앞에 보지 말고 만약에 공공재는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만약에 출제가 됐으면 수험생이 눈치를 채요. 민간이 생산하는 건 부족하니까 정부도 일정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눈치를 챈다고. 근데 이 망할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이 얘기 때문에 초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비내구재? 가공가 이게? 내구재? 비내구재? 뭐지?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의 태도라고. 겁나 쫄아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했던 소리가 주어 수로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그냥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봐. 그러니까 말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보십시오. 옆에 22회 때 나왔던 문제잖아요. 핵심 질문. 공공재를 시장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 필요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출제 포인트가 그거였다고. 이 챕터에서는. 그래서 지금 30회 때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고. 근데 출제 포인트는 똑같죠.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공공재 정의해갖고 산림, 명승지, 공원, 비경합성, 비배제성 뭐 이런 재화를 가리켜서 공공재를 부른다라든가 또는 거기 민간이 공급하는 면 적게 생산되니까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부족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많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맥락을 보셔야 된다고.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건 기승전결, 무임승차의 문제 이것도 과정이라고. 그래서 비배제성, 비경합성, 무임승차의 문제 등등등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면 적게 생산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일부러 어떻다 생산을 해야 된다. 근데 정부만 비용을 부담한다. 이 생각 틀리게 뽑았다고. 자, 제발 부탁하는데 문제 풀어가실 때 어떻게? 주어 수로만 끌어가실 거예요. 절대 수식어를 보지 말려고 하세요. 그 정도까지.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교재 104페이지. 자, 가보겠습니다. 외부효과. 자, 1번 외부효과.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아니한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외부효과. 자, 2번 지문이요.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옳은 표현. 3번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라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어떤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인접자 간에 토지 이용의 상충, 서로 다툼이 있다. 주택하고 공장이 개판으로 섞이고 있다. 상가와 공장이 섞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충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이걸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옳은 표현. 5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역 지구자 같은 게 필요하다.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6번.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맨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장사실 앞에서 시위하고 그 사람들은 법정 허가 받았으니까 쌩 까고. 자, 그 다음에 7번점은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제 생산비가 증가하게 돼요.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부담금이라는 게 뭔가 더 씌우는 거잖아요.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환경부담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부담금. 공급자한테 부담을 더 씌우는 거야. 그래서 저런 거 있잖아요. 제일 뭐 소주 같은 케이스. 주류. 그 병 하나당 환경 부담금 얼마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물론 그래서 소주 마시는 양이 줄어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논리고죠. 부담금을 부과하면 돈이 안 되니까 어떻다? 생산을 줄일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오른쪽에 8번 답이 됐네요.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고 하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의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틀렸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9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 님비 현상은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앞마당 앞에 나쁜 시설 들어온 거, 혐오 시설 들어온 거 싫어. 이게 이제 님비 현상,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되어 있고, 이게 정의 외부 효과는 서로 우리 앞마당에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핀비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10번.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건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1번. 부동산 시장 외부 효과에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겠고. 자,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 최적 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2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는 부동산 정책은 다 개입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3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옳은 표현. 4번 주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런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해서 서울의 집값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급등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투기 과열 주고 조정 대상적 이런 것들 막 지정을 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뜯어내고 보유세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다 그 가격을 억누르는 거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이 되게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직접적 개입 방식으로서 아예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개입 방식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정도. 5번 주택 보급률이 100% 넘게 되면 자,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읽을 때 다 읽지 말고 주어서로 끊어가야 돼. 이 지문은 썩 좋은 지문 아니에요. 좀 너무 오래전 지문이야.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요, 2000년대 초반인가 이미 100%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택 정책을 발표를 해요. 이유는 수도권에서 자가 보급률이 50% 좀 넘었던 거 맞았던 거 그 정도예요. 5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내 집에 사는 사람하고 세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6대4, 5.5대 4.5 이 정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택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도 그래. 자,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끄트머리 가서 바로 넘어가서 봐야 된다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편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다고. 근데 중간에 자, 막 읽어보게 되면은 헷갈리게 된다고. 해서 학기론 특히 주의하셔야 돼. 중간에 서술을 보게 되면 아까 문맥 안 맞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아예 주어서로 끊어버리면 쉬울 문제들을 그 지문을 읽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어요. 이런 지문은 너무 오래전 지문.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106페이지 지문 마저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도 있다. 해서 맨날 나오는 소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면은 공급이 부족해져서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2번 지문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토지 정책 수단 중 도시 개발 사업, 토지 수용, 금융 지원, 점점점은 직접 개입 방식. 자, 이게 섞어놔서 어렵지. 직접 개입은 30 들어가야 되죠. 직접 개입은 뭐 있어서 공영개발,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 그러면 공공토지의 비축 세 가지만 뭐가 된다? 직접적 개입 방식이 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자,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 이런 것은 뭐가 된다? 간접적 개입 방식이다. 2번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참여하는 거니까 직접적 개입. 3번 공공이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은 자 끄트머리 간접적 개입 방법에 대해서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자 4번 지문 개발 부담금의 부가 직접적 틀렸지? 직접적인 뭐가 들어가? 30이라고 해서 공영개발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 이렇게 갔었죠. 5번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보조금 제도는 자 직접 개입 방식이 틀렸죠. 도배하잖아요.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거 가지고 30은 어떻다? 직접적 개입 방식이다. 이렇게 가주실 거. 30. 자 공짜 3개 직접적 개입. 마지막 자료 106페이지 24회 18번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개입 수단은 뭐냐라고 했을 때 공공토지의 비축 들어가 있죠. 30 외웠는데 삑사리 되게 만들어요. 뒤에 수용 나와 있죠. 공공토지 비축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수용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 공영개발, 공공이임대주택의 공급에서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2개를 풀어 쓴 거야. 공공토지 비축 방식에는 뭐가 있다? 수용제도와 선매협의제도가 있다. 근데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표현 써놓고 또 수용제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여튼 4가지. 그 다음 문제 28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공공재 또는 외부 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해서 엄밀히 따지면 공공재 부족 또는 이렇게 가야 되죠. 하여튼 문제 낼 때 엉성하게 냅니다. 그래서 기억본 옳은 표현.
니은번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말도 안 되죠?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역 지구제 등이 필요하죠. 디귿번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서 뭐냐면 비싼 집 팔게 되면 세금 많이 내라. 비싼 집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형편좀 어려운 분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 나중에 조세 정책에 설명드릴 주제고요. 리을번 용도적은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정한다.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야. 용도책이란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토지의 용도지 이용과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념. 이런 식의 개념이 용도책에서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아까 틀렸었고요. 자, 니은번 하나 틀렸나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을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오늘 정책론 첫 번째 주제 보시고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